오늘은 같이 어린 왕자를 읽어볼 거야. 어린 왕자를 왜 읽게 됐냐면 이게 과외를 구하다가 독후감 과외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중1 학생이 독후감을 쓰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과외를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로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나도 어린 왕자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책도 되게 재밌고 요즘 내가 하는 생각들에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린 왕자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볼 테니까 나중에 나하고 같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읽어보자. 여기 맨 처음에 누구에게 쓰느냐가로 책이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부터 읽어볼게.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치는 데 대해 아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내게는 그럴 만한 각별한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이야말로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심지어 아동 도서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정은 이렇다. 이 어른이 지금 프랑스에서 굶주린 채 추위에 떨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어른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정도 성에 차지 않는다면 어린 시절에 그에게 이 책을 바치겠노라. 어른들도 한때는 모두 어린 아이였으니까. 하기야 이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거의 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헌사를 이렇게 수정하노라. 어린아이의 레옹 베르트에게. 첫 번째로 이 책은 좀 그냥 생각했을 때에는 동화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읽으라고 쓴 책이라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근데 내가 이 책을 끝까지 읽기도 했고 다시 이 추천서로 돌아와가지고 보자면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어른이 됐는데 아직 어린아이인 것 같은 사람들에게 쓰는 책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을 바치는 것도 어린아이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바치는 거지. 근데 사실 레옹 베르트라는 사람은 이때 또 어른이었을 테니까 어린아이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바친다는 거는 어른인 레옹 베르트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바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나도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다음에 또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이 책을 이 레옹 베르트에게 바쳐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른이 지금 프랑스에서 굶주린 채 추위에 떨며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레옹 베르트라는 사람은 어떤 어린 아이로서 살고 있었는데 어른들의 세상에 갔다가 뭔가 실패하고 잘못되었다 그래야 되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굶주린 채 살고 있어. 하지만 그 어른을 위로하는 그런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이 책을 바치는 편지는 여기까지 읽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챕터 1으로 넘어가자. 이 책을 다시 읽기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났는데 아주 많은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단편 소설집 같은 느낌의 책이더라고. 약간 뭐라 그러지? 마음의 소리 같은 그런, 단어는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무슨 형식의 책이더라고. 에피소드 형식이 아니고 그 어떤 식인데 어쨌든 계속 가보자. 6살 시절 나는 모험기라는 제목의 원시림 이야기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냉수를 삼키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걸 옮겨 그려본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는 꼼짝달싹 못한 채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잠만 잔다. 그래서 정글 속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혼자서 색연필로 내 생애 첫 그림을 그려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내 그림이로는 이러했다. 그림이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이지.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그림이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서운데? 라고 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하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이 필요한 법이다. 나의 그림 2호는 이러했다.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의 해부도지. 보아뱀이 있고 그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이런 연유로 그만 나는 나이 6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1호와 2호의 실패로 그만 기가 꺾인 탓이다. 어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아이들로서는 피곤한 일이다. 그렇게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해야 했기에 비행기 모는 법을 배웠다.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는 진정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줄 알았다. 야간 비행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지리는 정말 쓸모있는 법이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는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어른들 세계에서 많이 살았다는 얘기다. 나는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한 견해가 그다지 나아진 것도 아니다. 어른들 가운데 어느 정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로 시험해 보았다. 그가 정말 해안을 지녔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나 돌아온 답은 모자잖아 였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 수준에 맞게 말을 꺼냈다. 트럼프, 골프, 정치, 넥타이 이야기 말이다. 그러면 어른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여기가 이제 챕터 1이야. 이 챕터 1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다들 아는 이야기니까 나도 이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또 글자를 하나하나 보면은 또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거야. 어떤 아이가 이 모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떤 그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른한테 이 그림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른이 모자가 뭐가 무서운데? 라고 답했다는 거야. 이게 되게 이상한 부분이었어. 왜냐면은 누가 그림을 가져와서 이거 무섭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 같으면은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비록 그 모양이 모자처럼 생겼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자라고 단정 짓고 모자가 뭐가 무서운데? 라고 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 혹은 이 작가가 땡땡쥐페리가 겪어왔던 어른들은 되게 단정적이고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가 아는 테두리 안에서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른인 것 같았어. 그리고 그런 어른이 실제로 되게 많기도 하지. 그래서 이거는 되게 내가 처음에 말한 이야기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이일 때는 아주 해당되는 얘기야. 왜냐면은 아이는 우리가 보통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잖아. 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인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할 거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자 그림을 보여주면 내가 모자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은 얘가 이걸 무섭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닌가? 라고 한 번은 생각을 해. 근데 만약에 내가 27살의 장우성이 어떤 뭐 29살? 뭐 35살? 그런 어른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은 예를 들어서 모자 그림을 보여주면은 그건 당연히 모자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답변이 모자가 뭐가 무서운데? 라고 답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일화는 6살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아. 왜냐면은 6살 때 일어난 일이라면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어른들이 이게 뭔데? 라고 물어봤겠지. 근데 모자가 뭐가 무서운데?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이 일화 자체가 어른일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우화처럼 들려.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자를 이제 생텍쥐페리 자신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밖에 보이는 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나를 판단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아마 어떤 신사
남성으로 대변이 되는 그런 어떤 어른 남성이겠지. 왜냐면 이 모자 자체가 중절모 모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생텍쥐페리가 자기를 다른 어른들에게 보인다면 그 어른들은 생텍쥐페리를 신사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겉에 보이는 걸 토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당연히 신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겠지. 이 우화를 계속 연장을 해보면, 이 비유를 계속 연장을 해보면, 그래서 작가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부도를 그려줘. 이거를 내 비유에 빗대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 아니면 내가 느끼는 바를 말로 잘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 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생텍쥐페리가 어떤 뭐 취미, 생각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로 비유를 해보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요리 아니면은 뭐 게임 아니면 농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거지. 그러면 어른들은 이런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부화뱀 그림 따위는 지워치우고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를 했다니까. 이거는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관심이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치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아니면 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바꿔 말할 수 있겠지. 나도 이 생텍쥐페리의 마음에 아주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 나는 지금 27살이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모양은 이런 그냥 평범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어디 가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하면은 장우성이 씨구나 대학원생이시라고요 뭐 그러시구나 대학원생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생각할 거야 쟤는 그냥 대학원생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없겠지.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못 알아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얘기를 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요리예요. 요리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파스타거든요. 파스타를 할 때에는 기름을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기름을 맛있게 만들려면은 어떤 기름을 넣고 거기에다가 어떤 맛이나 향이 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마늘도 넣고 파도 넣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생강도 넣을 수 있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야. 듣는 사람은. 근데 그 요리도 좋은데 요리 좋지. 요즘 요리가 유행이라고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나를 위해서 예의상 하는 얘기고 요리도 좋은데 요즘 뭐 공부는 어떻게 돼가니? 라든가 아니면 뭐 취업은 어떠니? 대학원은 몇 년제야? 그래서 몇 년 후에 할 거야? 아니면 뭐 교수도 할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이것도 나도 아주 많이 겪어본 일이기도 하고 특히 느꼈던 거는 내가 어떤 공식적인 상황에 가면은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은 여자친구 만나러 갔어. 그래서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저 장우성입니다. 그러면은 물어봐. 자네는 요즘 뭐 하나? 그러면 이제 저 대학원 다닙니다. 경제학과 대학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건 이제 이런 거지. 뭘 좋아하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경제학과 대학원 다닌다고? 뭐 금융업계에 취업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석사과정까지만 할 건가? 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나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내가 느낀 건 어떤 거냐면은 어른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거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외면적인 거에 많이 좌지우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가 어린 왕자의 가장 처음 부분에 있었다고 생각해. 가장 처음 부분이 되게 책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게 제일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은 외면만 본다. 어른들은 진짜 가치 있는 걸 못 본다. 진짜 내가 누군지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우화라고 들리는 거지. 당연히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나도 생각이 들었으니까 나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는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로 시험을 해보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말이 좀 잘 통할 것 같은 사람이겠지. 말을 잘 통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림 1호로 시험을 해본대. 2호로 시험을 해보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 작가는 누굴 만났을 때 그냥 가. 그러니까 나의 모습만 보여줘. 그러고 나서 얘가 나를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를 본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면 그냥 외모만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아까 내가 말한 어른들과 같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겠지. 당신 몇 살이에요? 뭐 어느 직장 다녀요? 이런 거 물어봤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 작가는 거기에서 이미 포기를 해버리고, 아, 이 사람은 별로 나와 진지한 대화를 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골프, 정치, 넥타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뭐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꽤나 수동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 왜냐면은 그림 1호를 보고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 2호까지 보여주고도 관심이 없으면은 그때에 단정을 지어도 됐을 텐데, 이 작가는 그림 1호만 보여주고도 아마 상처가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만 그 상처를 바탕으로 아, 이 사람도 그냥 똑같은 어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단념한다는 거지. 근데 아주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해.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는 이 작가가 내면에 어떤 말하고 싶은 바,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이거를 잘 못 알아보는 어른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 좀 더 뭐 비유를 좀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보아뱀을 이제 내 외면, 겉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코끼리를 이제 어린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것도 되게 재밌는 비유인 것 같은 게 뱀이랑 코끼리잖아. 이게 되게 재밌어. 뱀이라고 하면 약간 좀 슬릭하다고 하나? 뭐라 그러지? 약간 비열한 이런 거에 대한 비유잖아,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어른은 되게 비열한 동물에 비유를 하고 코끼리는 뭔가 되게 큰 덩치가 있고 뭐 좋은 동물? 약간 이렇게 나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동물에 비유한 거부터가 이미 어른은 싫어, 애는 좋아, 약간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챕터 1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얘기해보자. 이때는 트럼프, 골프, 정치, 넥타이가 유행이었대. 이게 1920년대에 쓴 소설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 참, 트럼프를 뭐로 바꿀까? 트럼프를 뭐 주식으로 바꾸면은 주식, 골프, 정치, 넥타이 정도면은 이제 현 시대에도 되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걸로 봐서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별로 바뀌지 않았구나. 뭐 이 정도는 더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챕터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 또 이야기할 게 있을까?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싶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때까지. 좀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어른들이 지리 공부를 하라고 했어. 그래서 했어. 그랬더니 쓸모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작가도 어른들이 하라는 공부가 쓸데없는 공부라고 생각하진 않아. 되게 쓸모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 근데 그게 이제 아름답지 않은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그냥 단상 정도니까. 이렇게 챕터 1을 읽어봤다. 챕터 2는 또 한번 읽어보자.